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종잡을 수 없습니다. 햇볕은 여름 햇볕인데 바람은 가을 바람이 불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참 건강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떤 책을 좀 풀어드리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들을 보다 보니까 아보도르 박사님의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활 습관 그래갖고 성실함을 버리면 병 안 걸린다라는 책입니다. 아보도르 박사 같은 경우 세계적인 면역학자죠.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현대의학의 자연치유 혁명을 불러오고 있다. 1980년 미국 엘라베마 주립대학에서 인간 NK세포 항원 CD57에 대한 모노클로널 항체를 개발했으며 1989년에는 흉선 외분과 T세포의 존재를 발견했다. 특히 1996년에는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어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2000년에는 위궤양의 원인이 위산이 아닌 과립구 때문이라는 이론을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현재도 이제 니카타 대학원 의치학 종합연구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책 나왔을 때죠.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은 2010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6년 전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참 면역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풀어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여는 글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목차가 시작이 됩니다. 여는 글로 시작을 하고, 1장이 이제 내 몸을 망치는 과로와 스트레스, 2장이 열쇠는 면역력에 있다, 제3장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에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4장은 몸의 소리를 듣는 힘, 5장은 의사나 약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 6장은 생명력을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 7장은 병에 안 걸리는 운동과 식사해서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는 글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5페이지인데 고지식할 정도로 착한 삶의 방식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활이 풍요롭고 편리해졌는데도 여전히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고 수명은 길어도 병 속에 누워 생을 마감하는 사람 역시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뛰어난 의료진과 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이 이토록 많은데도 병을 쉽게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시대와 함께 병의 원인과 종류가 변했다는 사실을 의사도 환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만성질병 시대인데 이거를 그냥 마법의 탄환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6페이지에 병의 원인과 과정을 알면 여기에 맞게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바꿔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지나치게 성실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실함이 병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착한 삶의 방식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의학이나 의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학은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래 약은 고통스러운 증상을 덜어주기 위한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치료에 장시간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사나 일반인 모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벌써 십몇 년 전에 하신 거죠. 훨씬 더 이분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면역혁명이라는 책도 앞에 잠깐 그 앞 동영상에 찾아보시면 아주 초창기의 그 면역혁명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쉽고 여러 가지 또 생활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또 시대에 맞게 한번 다시 이 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1장은 내 몸을 망치는 과로와 스트레스. 그래서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대인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 가장 큰 원인은 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노동 시간이 쭉 나오는데 이제 물론 이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이니까 2013년도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연간 근로 시간은 빠져 있는데 일본 이 저자는 일본이니까 일본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일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우리죠.
대한민국입니다. 여전히 아마 근로시간은 뭐 우리나라가 단연 압도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9페이지에 이제 현대인들하고 가장 맞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컴퓨터는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등이 휘황하게 밝은 사무실에 오래 있으면 시신경에 자극을 계속 주게 되어 눈이 피로해진다. 거기다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면 눈의 피로가 계속 쌓인다. 병이 생길 위험도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밤늦게까지 밝은 사무실에서 그것도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집중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 밝은 곳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 몸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빛을 계속 받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느낀다. 면역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행동은 장시간 일어서 있거나 전멸하는 빛을 계속 보면서 눈을 피로하게 하는 것이다. 컴퓨터죠. 뭐 지금은 이제 컴퓨터도 아니죠. 스마트폰이죠. 하여간 저도 좀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휴식 시간을 가지고 눈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가 진 뒤에는 가능한 한 컴퓨터 앞에서 일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2026년 현실에 맞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 전에는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안 봐야 된다는 거죠. 퇴근 후 스트레스를 푼다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눈을 혹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근을 시킨 후 회사도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24페이지에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두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두통을 군발 두통이라고 하는데 군발 두통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피로를 느끼면 탄산가스가 몸에 쌓인다. 이 때문에 혈관의 산소 분압이 떨어져 탄산가스 분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혈관을 넓혀 산소를 몸속에 많이 들여보내려고 한다. 이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또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통의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나 과로이므로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응급처치로 당장의 고통을 모면하더라도 발작은 머지않아 다시 일어난다. 아무리 젊다고 해도 생활을 바꾸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약을 먹고 통증이 심할 때마다 산소를 흡입하다 보면 두통은 점점 악화돼 군발 두통이 더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뇌혈관에 계속 부담을 주다가 상태가 더 나빠지면 거미막하 출혈 같은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 뇌에서 이제 출혈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고 이제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일을 많이 하고 뭐든지 열정적입니다. 또 일 늦게까지 끝나고 또 회식 이제 회식 문화는 저희가 젊었을 때에 비하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음주 가무를 즐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사실은 97년도에 오스트리아하고 이쪽에 나가 보니까 오후 6시만 되면 오후 6시에서 7시만 되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나 9시 되면 이제 술집만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깜깜하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죠. 그거에 비하면 한국 사회는 24시간 불빛이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과식과 과음의 악순환 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와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표로 딱 한 장으로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우위로 가서 병에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술이 좀 몸을 릴렉스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건 한두 시간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무리를 해도 괜찮은 것은 40대 초반까지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몸이 아주 건강하다면 어느 정도 무리를 해도 30, 40대 초반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이 계속 무리를 하면 젊더라도 병에 걸리게 된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같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30, 40대에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암뿐이 아니죠. 지금 30, 40대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이런 걸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살이 좀 쪄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아주 그냥 마른 체형에 다들 그냥 열광을 하죠. 열광을.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BMI도 표준 안에 들어가는 걸 별로 그건 맞다고 안 봅니다. 예. 그건 정말 마른 거거든요. 키가 180에 72kg가 넘어가면 비만으로 나오는 게 BMI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39페이지에 마른 사람과 살이 찐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전혀 다르다. 마른 사람이 계속 무리를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 병이 생겼을 때 극복하기 힘들다. 그러나 몸에 지방이 있으면 먹지 않아도 축적된 지방으로 견딜 수 있다. 따라서 복부지방은 병에 걸려 제대로 먹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적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는 뱃살이 활력의 근원이 되므로 대사증후군에 지나치게 예민해질 필요는 없다. 우리 몸이 지방을 축적하려는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나 복부지방이 너무 많으면 곤란하다. 그것을 유지하기에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된다. 게다가 몸이 무거우니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날씬한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복부지방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보도우로 박사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못 먹을 때도 그거를 음식물로 대체해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40대가 되면 일하는 방식을 바꿔라. 40대가 된다고 해서 면역력의 기본인 백혈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무리를 하면 오히려 백혈구의 총수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늘어나는 것이 전부 과립구라는 점이다. 과립구라는 건 닥치느라 잡아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무기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인데 얘네들이 우리 장기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44페이지에 면역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건강한 사람의 백혈구 수는 약 6,000개 전후다.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백혈구 수가 늘어난다. 같은 40대라도 비쩍 마른 사람이 먹는 것도 부실하다면 더욱 위험하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피로가 겹치면 금세 수척해진다. 암에 걸릴 위험도 더 높다. 살이 찐 사람은 피로가 겹쳐도 심장과 혈관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는 살 수 있지만 여인 사람은 젊어서 큰 병을 얻어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살이 찌는 것은 몸을 지키려는 반응이므로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스트레스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달랠 수 있는 나이는 40대 중반까지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 완경을 하고 나면 에스트로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똥배라고 하죠. 아랫배에 계속 지방을 축적합니다. 그럼 지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량이긴 하지만 에스트로겐을 분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몸에 부족한 그래서 사실 갱년기가 끝나면 완경이 되고 나면 갱년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완경이 되고 나면 여성들이 혈압도 올라가고 골밀도도 확 떨어지고 하는 게 다 에스트로겐이 보호해 주다가 그 장치가 없어져서 그렇거든요. 난소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아랫배 소위 말해서 똥배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여성분들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봐보십시오. 팔다리는 말라서도 다 그래도 복부에 지방은 있는 겁니다. 그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아주 보기 싫어하면서 다 잡아 빼죠. 그래서 문제들이 사실은 더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에 이건 참 좋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병은 시대에 함께 변한다.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1975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암과 심장 질환은 증가 추세다. 참고로 2006년에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 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이다. 근데 한국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순이었고요. 즉 누가 병으로 죽었다면 이 세 가지 질환 중 하나 때문이라는 의미다. 이것은 고령사회로 변해가는 과정과도 관계가 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장수도 중요하지만 치매에 걸리거나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평균 수명이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통쳐갖고 남성, 여성
그냥 다 평균을 내면 이제 80세, 79세, 80세가 나오는데 10년 동안은 이제 병을 지니고 사는 거죠. 10년 동안 골골하고 병원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100세, 120세 세대까지 가게 되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나이 먹어가는 게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1장이 이제 이렇게 끝나가고요. 제 2장의 열쇠는 면역력에 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아보도르 박사는 세계적인 면역학자다 보니까 면역력에 대한 얘기가 되게 쉽고도 아주 재밌게 잘 써놨어요. 55페이지에 면역은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항상성이란 생체의 내부나 외부의 환경 인자가 변해도 생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생체의 항상성 덕분이다. 이 항상성이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56페이지에 백혈구는 혈액 1마이크로리터 중에 4,000개에서 8,000개 정도 들어있다. 혈액은 대부분 골수에서 만들어지면 백혈구의 일부는 비장이나 림프절에서도 만들어진다. 백혈구에는 대식세포, 과립구, 림프구가 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대식세포 5%, 림프구 35에서 41%, 과립구 54에서 6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백혈구의 기본은 대식세포이지만 이 세포는 단세포 생물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책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파지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아메바처럼 생긴 거죠.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대식세포는 아메바와 아주 닮았다. 대식세포는 진화 과정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방어세포로 원조 백혈구라고 할 수 있다. 대식세포는 마크로파지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분포하면서 방어 시스템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과립구가 나와서 일단 전투를 하고요. 닥치는 대로 막 일단 하고 과립구에 죽은 시체가 고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이제 백혈구가 나가서 이제 우리 항체를 형성하는 거죠. 이제 이 둘이 하는 역할이 얘네가 감당이 안 되면 이제 결국은 뭐가 움직이느냐? 이제 이 대식세포 단구라고 하는 놈인데 마크로파지 얘가 나와서 일단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분포하는 대식세포까지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폐에 분포하는 대식세포를 먼지세포라고 하고 간은 쿠퍼세포. 그래서 뭐 그런 음료도 있지 않습니까? 쿠퍼 뭐 그런 거 이제 대식세포 한 거고 뇌는 소교세포 그러니까 소악교세포라고도 하는데 이게 대식세포인 거고요. 뭐 단구, 조직구, 그다음 뼈에는 파골세포, 피부에는 랑게르한스 세포 이런 것들이 다 대식세포,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식세포는 혈액을 통해 이동하면서 생명체 속을 끊임없이 순찰한다. 혈액 속에 있는 대식세포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을 시작하면 아메바처럼 형태가 자유자재로 바뀐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대식세포는 입자가 큰 이물질에는 과립구, 너무 작아서 과립구가 먹어치울 수 없는 이물질에는 림프구의 출동 신호를 보낸다. 대식세포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과립구로 화농성 염증을 일으킬지 림프구의 면역 반응을 일으킬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최종 처리까지 맡고 있다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거죠. 바람의 주요 원인은 과립구의 과다 증식이라고 해가지고 60페이지 시작합니다. 과립구는 성숙 후 2, 3일 이제 교감신경이 우위에 가면 과립구가 움직이고요.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가면 림프구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립구가 증식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됐다라는 얘기예요. 과립구는 성숙 후 2, 3일 내내 죽는다. 이때 장기나 혈관 등의 점막에서 강력한 산화력으로 조직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인간의 몸속에는 활성산소를 무독화하는 기능이 있지만 과립구가 지나치게 많으면 다 처리하지 못한다. 그 결과 광범위하게 조직 파괴가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암,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백내장, 당뇨 같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제 림프구는 세균보다 작은 이물질을 항체 등의 접착 분자로
응집시켜 처리하고 면역 반응이나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켜 병을 치유한다. 과리끈은 이물질이 침하면 즉시 그곳으로 출동해서 싸우지만 림프군은 이물질이 체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림프절 안에서 휴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즉 대식세포로부터 지령이 떨어지면 분열을 반복해 수천 배로 늘어난 후에 이물질과 싸우는 것이다. 이제 일단 크게 이렇게 림프과 과립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진짜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과로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양의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농경사회에 오면서부터 이렇게 되긴 한 거 하고, 또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또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고 창조화 사회로 오면서 더더욱 해야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좀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금 휴식을 많이 취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